집권자가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아 내외의 경락을 자아내고 있다.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 망동이다. 흩어진 가족 친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위태롭다라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면서 이산상봉 무산까지 시사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상품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송영선 전 의원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난 일색이었는데요. 먼저 북한의 반응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아 내외의 경락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며 어렵게 마련된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 망동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별 없이 내뱉는 언행 때문에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흩어진 가족 친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대결 악담을 늘어놓는다면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내외 여론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네, 북한의 반응을 함께 들어봤는데 뭐 예상했던 반응입니까? 북한으로서는 저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에서 나온 키워드가 북한을 향한 키워드가 통일, 인권, 북핵입니다. 근데 통일을 주변 국가의 지원을 받아거든 해야 된다. 근데 북한이 바라는 통일은 고려 연방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 통일인데 어떻게 외세를 끌어들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역적질이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인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김정일이 소위 말하는 범법자로 인권의 범법자로 지금 제소돼 있다고 김정은이. 그런데 그 가장 자기의 최고 존엄이 지금 범법자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의 인권 문제를 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북핵 문제. 북한이 지난 30년간 자기 생명에 젖줄이고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로 끌고 왔는데 이걸 뭐 싹쓸이를 해서 통일을 통해서 이것까지 없앤다고 하니까 이건 뭐 사실은 저런 표현 이상으로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죠. 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송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옛날엔 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어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중견국가로서 전 세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많은 개도국들을 도와주고 있고 선진국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보라. 북한은 인권도 탄압되고 핵을 개발해서 동북아의 상황을 아주 어렵게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통일을 하는 건데 통일이 되면 핵 없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가 된다. 네. 그럼 이건 당연히 북한이 보기에는 흡수 통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는 기저에는 북한이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는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이 다 깔려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듣기로는 야 이게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기 체제를 막 비방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저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거다.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저렇게 볼멘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산상봉도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예. 얼음장 내지는 경고.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일단 10월 10일은 넘기고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한 번을 해봐야 남북 경협을 끌어들이든지 금강산을 풀어돌라 하든지 뭘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우리 홍 박사님 말씀처럼 용어처럼 어깃장을 놓든지 때를 쓰든지 더 큰 걸 내놓든지 너희들하고 못하겠다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렵게 이게 마련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또 국제사회 명분을 우리는 이렇게 8.15 정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우리는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으로 이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걸 좀 광고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볼 때 다만 이렇게 한 거는 한번 봐준다. 또 이렇게 나가면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다라고 네, 짚어주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렇게 비난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민감한 반응 보일 때마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북한을 조금 더 덜 자극할 수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안목을 인식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그 북한에 대해서 바로 대받음질을 하기보다는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우리는 원칙에 철저히 따라서 행동하니까 너들도 알아서 해라. 이걸 너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보고 있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또 다른 뭐 민감한 반응을 내놓을지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고요. 남북이 지난 25일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서울이나 평양에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당국 회담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언제쯤 성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예. 그 무박 4일 협상에서 결과가 당국회담을 해서 현안들을 풀어보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뭐 안 되고 있는 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이고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칫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굉장히 낭패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해서 서로 그들이 우리가 실패하면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것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그 당국자 회담 한다 그러면은 실무회담 거쳐서 장관급 회담 이런 걸 생각하는데 뭐 주무부서가 통일부 아닙니까? 네. 근데 통일부 장관께서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다고 지금 이제 출국하신 거든요. 그래서 10월 6일이나 돌아오니까 사실 우리 정부는 당국회담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근데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위기를 막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 북한을 콕 찝지는 않았지만 뭐 북한을 겨냥한 듯한 경고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북한을 콕 찝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먼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전술적인 변화입니다. 전술적 변화라는 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상대방하고 싸울 때 전차로 싸울까, 장갑차로 싸울까, 소총으로 싸울까 쓰는 무기를 조금 바꾸는 게 전술입니다. 아니면 뭐 빨리 달려가서 할까, 매복해 있다 갈까 요 차이지만 그러나 북중 관계가 전략적으로 바뀌지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카드는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영향력이 없어질 때까지 북한 카드를 그들에게 유효하게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안 버리는 거죠. 네. 다만 중국으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냉랭하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국제사회가 볼 때의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한국 편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경착륙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 급격하게 절하고 이게 사실은 위안화 절상으로 신경제대국으로 미국과 같이 미국의 기축통화로서 자기는 위안화로서 어깨를 겨루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갑자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위기에 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들도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시끄러우면 중국에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경제가 경착륙하려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이쁜 것도 전혀 아니고 하지만
제발 조용하게 예. 있어라. 국제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거 하면은 내가 괴롭다. 그 차원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시끄럽게 하는 건 싫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로 봐야 돼요. 네, 문제에 뭐 집중되고 관심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네.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북한을 콕 집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요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어느 때와 달리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또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에 단연코 반대한다.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북한이라고 찝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누가 삼척정자가 보더라도 북한에 미사일 도발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그 바로 뒤에 시진핑 주석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유관 당사국들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으면 다하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설사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더라도 더욱더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은 이를테면 아주 추가적인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하는 거는 중국은 동의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의 홈사이트에 가보면 시 주석이 이 얘기한 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고 있고 그 중국의 태도가 바뀌려면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한국과 일본, 뭐 태국, 뭐 동남아 국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그렇게 엄격한 제재나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에게 제재를 하도록 하려면 대중 포위 전략을 좀 바꿔줘야죠. 근데 그건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중국이 시진핑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시진핑은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럼 교묘하게 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게 결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는 삼가할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마치 합의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미사일을 쏘면 가장 손해를 볼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갈 거라 그러죠. 그게 저를 두렵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나온 그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 같은 경우가 북한에게 뭐 큰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다라고 오바마가 듣기에는 예. 자기에 대한 어떤 오바마의 체면은 세워줬을지 모르지만 네.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외 전략이 바뀐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남북 관계의 최대 관심사 그리고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단골 질문이긴 합니다만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쏜다가 51%, 예. 쏜다가 49%예요. 예.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93년 3월 11일 NPT 탈퇴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이거 NPT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 나서서 6월 11일 다시 말하면 9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서명을 안 해도 그게 유효해지니까 나스가 89일째 되는 날 북한의 뒷다리를 잡고 협상한 것이 1년 후에 나타난 제네바 합의예요. 제네바 합의 골자로 말하면 뭡니까? 돈 줄게, 기름 줄게, 핵만 개발하지 말아야. 그래가 다 됐는 줄 알았더니 10년 후에 또 2003년 1월 3일 또 진짜 NPT 탈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줄까? 필요한 게 뭐냐까 기름 돌라, 돈 돌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육자회담 만들어서 사실은 9.19 합의까지 했는데 물론 그 중간에 미국이 잠깐 BDA 동결하는 바람에 그때 화난다고 북한이 2006년 7월 달에 미사일 발사하고 10월 달에 핵실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돈 풀어주고 또 2007년 2.13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요번에는 왜 59%, 51%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먹을 떡이 그때만큼 확실하지 않다. 또 둘째로는 그때만큼 그때와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응 수단,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응 수단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어때요? 확성기 틀 거죠? 확성기 보낼 거죠?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10월 10일 날 대표단 안 보내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북한이 계산해 볼 때 옛날 게임하고는 게임 룰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제사회의 모든 어텐션은 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쏘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걸 손익 계산을 해볼 때 옛날만한 이익이 안 남는 거기 때문에 저는 51%는 안 쏜다. 그러나
북한이기 때문에 49%의 연을 남겨놓는다. 네, 미미합니다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짚어주셨는데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쏘려고 하겠지만 예. 또 안 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를테면 부분들이죠? 기술적인 요인이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쏘는 거죠. 네. 아무리 김정은이가 쏘고 싶어도 미사일 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자체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네. 평양 근방에서 만드는데 이게 이동하는 모습이 한 30m나 되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는데 아직 그 나타나지 않은 걸 봐서 오늘 나타나도 빨리 쏘면 어려워. 7일이나 쏘는데 네. 일단 며칠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쏠 가능성은 많은데 기술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 남은 건 중국인데 중국이 모종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단을 안 보내는 것도 압력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를테면 석유 지원을 뭐 진짜로 중단하겠다라고 한다면 못 쏘는 거죠. 진짜로 중국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면 무역이 아니라 석유를 안 주겠다. 그러면 전 못 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아까 송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옛날하고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또 쏘고 뭐 동북아가 시끄러워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미국은 더 신나가지고서는 이 동북아에서 군사력 강화하고 중국을 더 압박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중국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조치로서 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또 아니면 이번에 안 쏘면 고위 진영에 사절단을 보내겠다 이런 양면책으로 해서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10일 이전에 안 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명분상으로 보면 김정은이는 쏠 수 있는 명분은 다 지금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일 전이 아니라 이후에 직후에 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도발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가운데 북한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분석들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해요. 핵심 내용을 보니까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 지상군 15만 명을 추가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게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 예. 실현 가능성부터 보면 네. 왜 15만이 필요하냐. 제일 필요한 건 첫째로 그 무기를 옮기기 위해서 해체시키고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탈북민이나 이런 사람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일반 사회인들을 일반 국민들을 이주시키고 예. 도피시키 편안하게 도피시키기 위해서 어떤 체계화된 그런 훈련화된 그 병력이 있어야 되니까 15만인데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15만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이 15만이라는 숫자에 왜냐하면 미 본토의 총 병력 수가 150만인데 네. 미 육군이 50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미 육군 50만은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9.11 테러 이후에 미 본토에 대한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데 50만 중에서 15만을 어디서 빼내온다고 쉽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주둔군에서 와야 되는데 해외 주둔군은 지금 동아태에 8만 4천 명, 유럽에 8만 명이에요. 그리고 신속 배치군이 한 4만 7천 명 정도 있습니다. 신속 배치군 4만 7천은 여기저기 흩어진 걸 조금씩 동량하듯이 끌어오고 아태 지역에 있는 하와이 3만 6천 명 중에 몇 명 데려오고 오키나와에 있는 몇 명 데려올 수는 몰라도 15만이라는 숫자는 좀 너무 과장이 됐다. 아. 그러나 정원군이 필요한 건 사실하다. 신속하게. 그리고 이 시나리오 뒤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중국의 심양국군 7대 국군 중에 심양 대국군 속에 있는 39 집단군과 49 집단군이 평양에 내려와서 빨리 정리하는 것에 대한 하면서 그 지역을 중국의 땅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주한 미군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15만 원을 실질적으로 동원을 시켜가지고 빨리 이 중국의 영향하에 북한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시나리오인데 15만 증파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또 눈여겨볼 점이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서 포격 도발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취약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5만 얘기 한 예. 말씀만 예. 드려요. 그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 통상 34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인력인데 그건 대한민국 국군이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군 병력 감축하는 걸 한번 이런 측면에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 15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변의 그 핵시설이나 그런 걸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랜드라는 데가 군사안보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군사병력 감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걸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서울을 향해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 매우 취약하다. 사실이죠. 예, 우리가 무방비로 그냥 막게 되면 한 시간에 10,000발 이상의 포탄이 날라옵니다. 수도 서울에. 그러니까 10,000 개의 폭탄이 날라오는데 물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한미군이 더 필요하고 한국의 육군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는 이들이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서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가해올 것이다. 그러려면 10,000발이 날라오는 걸 한 번에 막으려면 좀 더 많은 포병과 이 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전쟁이 나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서울에 10,000발이 아니라 뭐 1,000발만 날라와도 어마어마한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예방하고 억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죠. 이기는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이기니까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걸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또 궁금한 게 붕괴 시나리오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주 그렇죠. 노출되는 그 이유를 끝으로 좀 짧게 짚어주시죠. 붕괴 시나리오는 예. 사실 우리 정부도 이 뭐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결국은 가장 유망한 시나리오가 북한이 무너지는 게 가장 유망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되는 게. 사실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상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도 저는 무너져서 흡수 통일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거를 무너진다 하면은 남북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니까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게 좋고 저 같은 민간인은 얘기해도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준비는 해야 된다. 공개는 하지 않되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핵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통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거 아닌가. 네.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통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북한 관련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